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프라임 토크쇼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북한 인권 운동가이시고 또 언론인 방송인으로 또 수고하셨으며 기독교 청년 기독 운동을 하는 지저스 웨이브 우리 김성욱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미국 이렇게 오시면서 네. 시애틀을 들렸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특별히 미국에 오신 그 무슨 방문 목적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70년 넘게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를 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가 앞으로 수년 내에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체제는 미국에서 들여온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뒤에는 기독교 문명을 깔고 있죠. 이런 핵심적인 가치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계속 유지해서 이런 방향으로 통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식으로 체제를 바꾸느냐. 매우 결정적 기로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한미 동맹이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중요한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교포들도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결정하는 어떤 면에서는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싸움에서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리고 깨닫게 하고 또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미국 강연 일정을 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지금 우리 동포 사회가 한국 그 정치 그 형태 때문에 이게 좌파 우파로 좀 많이 분열돼 가지고 이 미국 살면서도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아요. 참 걱정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좀 아주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좀 팩트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열의 양상이 한국 사회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교포 사회 전 세계적으로 한인들 커뮤니티 안에서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좌파 우파 문제 같기도 한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하죠. 어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도 한데 이것이 감정적인 싸움, 소모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승수 효과라고 하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좀 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치 미국이 남북정전 전에 굉장한 분열이 있었죠. 전쟁을 한번 치르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결론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할 것인지 한미동맹을 계속 할 것인지 사실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분열이 축소화되고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포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렇죠.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인정할 거예요.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갈등 본질이 이 체제의 싸움이다. 체제의 다툼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내년 총선을 지나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좀 더 사회주의적인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에서 더 많은 그 다수가 선거로 통해서 됐을 경우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꼭 특정 정당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헌안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대통령이 제시한 게 있고 국회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들 굉장히 그때도 논란이 많았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돼 있는데 이 자유를 뗀다고 하고 돼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년 총선 지나면 얼마든지 헌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떼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사실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 경제 자유가 창의를 기초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가 뭘까? 뭐 나중에 법을 만들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헌법에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또 같이 들어가는 헌법 조항이 동일한 노동에 동일같이 임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일반 시청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8시간 일한 근로자 A와 8시간 일한 근로자 B가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 똑같은 페이를 받아야 된다고 국가가 강제하는 겁니다. 이 체제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런 헌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 이후에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갈라진다는 거고요. 이것 말고도 지금 한미동맹이 굉장히 기로에 서 있죠. 왜냐하면 북한을 보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북핵 문제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불만이 왜 한국은 동맹국 편을 들지 않고 중간에 서려고 하느냐. 그리고 언론에서는 심지어 왜 북한을 대변하느냐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미 동맹이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 한미 동맹도 바뀌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도 바뀌면 그 다음에 만들어질 한국의 헌법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고요. 왜 이런 문제, 이런 본질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생존권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교포분들도 이렇게까지 한국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시죠. 실감을 못하죠. 예, 그러기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어떤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특정 지역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같은 약간 피상적인 싸움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체제가 결정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헌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미 헌법 개정안은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특히나 기독교인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는 거거든요. 어떤 역사의 흐름을 더 기뻐하시는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레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랬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레일을 따라서 신앙의 자유가 지켜졌던 겁니다. 청교도들이 들고 온 거거든요. 이것을 한국이 들여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바뀌었을 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나왔던 헌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요. 헌법 바꾸겠다는 내용의 핵심적인 게 성평등이라는 게 들어가고 동성 결혼을 헌법에서 합법화시켜 놨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도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슬람 임맘들이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자로서 모스크를 지으면 이거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동성애나 이슬람 개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바뀌고 동성애 이슬람 개념이 헌법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교회가 유지되겠는가? 한미동맹, 즉 기독교적 문명을 공유했던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 교집합이 계속 되겠는가?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가치는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선택은 남한 사람들뿐 아니라 해외인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역사로부터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 교회를 없앨 것인지, 교회를 없어지 말 것인지, 선교를 계속 할 것인지, 선교를 하지 말 것인지,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을 동성애나 이슬람이 번복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거룩한 나라, 성결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지, 이렇게까지 아마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택은 각자 해야죠. 선택은 각자 해야 되고요. 이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고요.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외면하고 있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여기 제가 탈북 여성들도 많이 초청해가지고 네. 여기서 강연하고 뭐 그랬거든 이 자리에서. 그때 그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한국 돌아가서는 군부대에 막 계속 다니면서 네. 그 안보 강연하고 이런다 그랬는데 요즘 가보면 그게 굉장히 지금 완전히 좀 그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눈치 보고 뭐 이래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너무 바뀌었다는 이런 심정이 그것은 아예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 단체들 북한 인권 운동하는 단체들은 이미 외신에까지 보도가 됐죠. 정부의 지원이 끊긴 정도가 아니라 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탄압을 받는 지경까지 갔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원이 끊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안보 단체, 보훈 단체에서 강의를 하던 많은 탈북자들도 모두 중단이 된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다.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같습니다. 평화를 보는 시각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평화가 무엇이냐? 지금 정부에서는 김정은 정권과 잘 지내는 것이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펴는 걸 거예요. 자, 그러나 저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우리가 뭐 좌건, 우건, 보수건, 진보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낮은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아니 기독교인 이전에 인간이라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저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김정은 정권과 잘 지내는 게 아니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평화가 가는 겁니다. 그럼 2,500만 주민들은 언제 평화를 누립니까? 이들에게 마음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세상이 되는 게 진정한 한반도 평화라고 보고요.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지금 미국 의회에서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이 되면은 북한의 핵탄두가 100개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통제 불가능한 북한은 세계에서 6번째 핵 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핵무기는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미북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한국 정부는 핵 폐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북한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북한을 지원할 것인가. 물론 주민이 아니라 정권을 지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핵 문제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놓친 게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자각을 해야죠. 평화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빠진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 지금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죠. 아니, 사람이 회령시에서 함흥시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원하면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의 2,500만은 누구도 통행증이 없으면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노예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노예가 어느 곳에 있는가 조사했더니 2018년 공식적으로 노예가 가장 많은 곳이 북한입니다. 265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아니 2,500만에 265만 명이 노예인데 기준이 있더라고요. 인신매매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마음껏 약취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 265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김정은 말고는 노예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인권도 부여되지 않고 우리가 평화를 얘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나만의 이기적인 평화냐는 거예요. 이거를 설령 종교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설령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일반적인 섭리가 이걸 인정하고 기뻐할지
되돌켜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이건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절대 유지될 수가 없고 이 평화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인권 문제가 빠져버린 평화. 지금도 조중 접경지대에서 짐승처럼 팔려다니고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빠져버린 평화. 이 문제를 적어도 정부가 얘기 못한다면 그렇다면 교회라도 얘기해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깨어서 외쳐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잠들어 있죠. 전 그래서 교회가 외쳐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보수와 진보 그 진영이 나눠진 상태에서 많은 데 보면은 나만 옳고 저쪽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보수 쪽에서는 북한은 절대로 우리하고 타협이 될 수 없는 그런 집단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비춰서 할 때, 근데 이쪽에 그 진보 쪽에서는 지금은 그게 경기가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이가 좋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북한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 얼마 전에 안민석 의원이 여기 왔다 갔어요 시카고에. 네. 그래서 또 보수 쪽에서 몰려가서 그 행사장에 아수라장이 되고 이랬었어요. 그러고 이제 경찰이 와서 보수 쪽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오고 이제 새로 강연을 시작했는데 그분 이야기하는 게 지금 북한은 굉장히 바뀌었다. 옛날하고 틀린다. 그 여러분 나라와 같이 북한에 한번 안 가실래요?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듣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이래서 그걸 결정하면 좋은데 그쪽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따르고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니까 참 이게 그렇죠. 거기서 갈등이 어려운 많이 생기죠. 지금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념이라는 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상적인 얼개를 잠깐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맞아요. 필요가 있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들여본다면 첫 번째가 좀 전에도 회장님 말씀하신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있느냐? 미국 속에 빠져 있죠. 지금 북한은 오히려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그렇죠. 탄도미사일, LA까지 발사되는 것을 이제 또다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도 확인됐지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맺어주면 우리는 핵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얘기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개념은 뭐냐? 전쟁이 끝났으니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겁니다. 평화가 왔으니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완전히 손 털고 한국에서 나간다면 그때는 핵을 버릴 수도 있겠지 정도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죠. 그래서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핵 문제 하나만이라도 해결을 하려면은요. 북한이 핵을 진짜 버리는 수준까지 가려면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좌파적 시각이건 우파적 시각이건 북한의 어떤 변화, 한 가지 변화는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제시한 것처럼 플루토늄이 아니라 우라늄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체제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요, 이 부분은 약간의 평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북한 체제는 70년 동안 운명을 걸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에는 3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굶어 죽는데도 핵을 만들었어요. 김정은이 99년도 노동신문에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나 인민들이 굶주리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한다. 왜냐?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면 미국과 협상할 수 없고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낼 수가 없고 남조선 혁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우리는 80년대부터 핵 위기라는 게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핵은. 1954년에 핵물리연구소를 만듭니다. 6.25 전쟁에서 진 김일성이 절치부심을 하면서
핵만 있으면 미국 놈들과 맞짱 떠서 몰아내고 남한을 먹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만든 게 핵무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만들어낸 게 핵무기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남한에 미군이 나가기 전까지는, 남한을 자기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핵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